네, 안녕하세요. 고문서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릴 박지선입니다. 우선 고문서 하면 고문서의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고문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문서를 왜 보존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고문서의 보존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문서라는 것은 종이 위에 먹으로 쓰여진 문서입니다. 하지만 간혹 견직물, 마직물 같은 직물 위에도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낱장에 종이라든지 직물에 쓰여진 문서가 사용과 보관을 위해서 낱장 문서 혹은 두루마리, 첩, 책 등으로 장황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재 보존 중에서 보존이란 것은 무엇일까? 보존을 왜 하는 것일까? 문화재 보존은 형태가 있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되는 것을 소멸되는 속도를 늦춰주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손상의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것이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인데요. 특히 고문서 같은 경우는 종이로 만들어진 유기물이기 때문에 다른 석재라든지 도자기 같은 금속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소멸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손상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하여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거하는 중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서를 보존하면서 형태를 변형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손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을 더하여서 왜곡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보존을 할 때 어떤 재질의 문화재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형 보존의 원칙을 제1원칙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유주나 보존 처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학자들이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문화재 보존의 양면성에 대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최상의 보존은 공개하지 않고 잘 수장고에 보관해서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빛에도 노출되지 않고 공기에 노출도 덜 되고 사람의 손에도 덜 만져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선조들이 쭉쭉 전해준 이 문화재를 연구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전시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예방 보존, 즉 환경을 개비하고 빛을 조절하고 전시 시간을 제한해서 가장 이것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것,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것, 이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문화재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365일 몇 년 동안 계속 전시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자제하고 필요한 시기만 공개해서 유물을 로테이션해서 관람객들에게 조금 더 많은 유물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없다면 복제품으로 대체해서 그 유물을 꼭 봐야 한다면 그 유물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복제품으로 대체하고 어떤 일정 시간만 진품을 전시하는 그러한 어떤 융통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고문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바탕재료는 종이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가 한지일 수도 있고 최근에 근현대 문서일 때는 양지, 즉 서양에서 목재 펄프로 만들어진 그런 양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문서는 전통시대의 것까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닭지를 베이스로 한 바탕 재질입니다. 간혹 직물, 즉 비단이라든지 마직물에 쓰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마직물에 쓰여진 경우는 그 교서 중에서 적개공신 같은 경우는 마직물에 쓰여졌고요. 간혹 그 시기의 유행이라든지 제작 배경에 따라서 바탕 재료는 선택되어집니다. 종이 같은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닭종이 아니면은
종이가 부족할 때는 다른 섬유를 섞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쓰여지는 것은 먹이 주로 쓰여졌는데, 먹이라는 것은 나무나 기름을 태워서 그것을 그름으로 된 것을 악효라는 동물성 접착제에 반죽해서 말려서 고형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한 다음에 물에 조금씩 갈아서 쓰는 그러한 형태이고, 그 다음에 고문서에 보면은 인장이 있죠. 인장인 경우는 적색 안료에다가 어떤 기름을 섞어서 그것을 찍게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즉 수은을 기반으로 한 적색 안료라든지, 간혹 요즘은 납을 기반으로 된 안료도 분석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기본적으로는 낱장 문서에 쓰여졌는데, 낱장 문서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하거나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나쁘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종이를 덧대서, 즉 배접을 한다 그러는데, 종이를 덧대서 여기다가 소맥 전분풀로 풀칠을 해서 접착을 한 다음에 두루마리라든지 첩, 체계 형태로 꾸미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종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이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전해져 왔을까요? 이 문제가 굉장히 유물을 파악하고 이것이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의 유물일까를 판정하는 데 기본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가 언제 발명이 됐는지, 중국의 기원전 종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종이가 전파된 다음에 7, 8세기의 한반도의 종이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의 종류와 용도, 그렇다면 종이는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또한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유물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의 방법은 사전 조사를 해서 어떠한 정보를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존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전파는 이게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인데요. 거의 종이 쪽에서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다드 헌터라는 미국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페이퍼 메이킹이라는 책으로 이 사람이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지역의 종이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1947년에 만들어진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종이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당시의 정보에 따라서, 물론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조사 형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종이 전파가 된 것을 보면, 자, 체륜이 기원후 1세 105년에 그 종이를 발명하고, 이것이 기원 후에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를 통해서 751년에 서양 쪽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오래된 정보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다 종이의 발명자는 체륜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원전 종이가 발명이 되고 종이의 처음에 만들어진 발명에 대해서 설이 바뀌게 됐는데요. 그 종이를 체륜이 발명했다고 한 이유는 후한서에 보면은 체륜지라는 기록이 나오고, 거기에 어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숴서 만들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 체륜이 종이를 발명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모두, 그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체륜은 환관으로 이제 그 종이에 대해서 필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겠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체륜은 종이를 발명자가 아니라 종이의 개량자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쓰기 좋은 종이로 바꿨을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자, 한국의 종이가 600년 정도에 왔다고 이제 이 책에는 적혀져 있으나, 그러나 현재 파악한 것으로서는 불교와 함께 훨씬 더 빨리 넘어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7, 8세기에 너무나 훌륭한 종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가 넘어와서 전파되어서 그렇게 좋은 종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이 그 감숙성 박물관에서 조사한 기원전 종인데요. 이 종이가 무더기로 발굴되었습니다. 글씨가 묵서가 있는 것도 있고 묵서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무더기로 많이 발견이 되었냐면 이거를 APC 등급, 즉 A등급은 글씨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묵서가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을 A로 두고 이 나머지는 뭐 CD 등급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종이들을 파일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종이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이렇게 각진 부분을 보면 종이의 발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왼쪽은 조사를 하는 장면이고 저렇게 보통 우리가 보는 A3 파일 정도의 종이 조각을 이렇게 층층이 나누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종이를 뜰 발의 흔적이 보입니다. 대나무 발 같은, 대나무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종이를 뜬 발의 형태가 보이는데, 아, 그렇다면 기원전에 이미 종이라는 것을 뜰 때, 제작을 할 때 어떤 발틀 위에 식물성 그 발을 놓고 엮어서 그 위에 종이 섬유를 올려서 종이를 건조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원전 종이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세기가 아니라 우리 7세기 기록을 보면은, 이거는 월성해자에 나오는 그 목간에서 보면 백불추지라는 두들기지 않은 종이에 대한 사경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7세기에 이미 두들긴 종이, 두들기지 않은 종이, 하얀 종이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은 종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사경소에서 이미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백추지, 두들기지 않은 종이. 두들겼다는 것은 도침을 의미합니다. 제가 뒤에 가서 우리나라의 도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세기의 기록은 있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두 번째로는 리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지묵서 대방강물 화엄경, 세 번째로는 나원리 석탑에서 나온 그 사리 함 속에 붙어 있던 종이입니다. 다란이가 적혀 있는 종이인데 이 종이는 낱장으로 붙어 있었고 굉장히 손상이 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엄경 석탑에서 나온 종이 뭉치입니다. 여기에는 다란이경과 석탑을 찍은 종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섬유 형태인데요. 오른쪽 섬유 형태를 보면 모두 닭으로 판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튼튼하게 생긴 것도 있고, 역시 나원리 유물 같은 경우는 손상이 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부스러기 같은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죠. 그 반면에 마지막에 화엄사 같은 경우는 좋은 부분을 채취를 하면은 저렇게 굉장히 좋은 형태의 닭섬유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란이경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이것이 최초의 인쇄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종이도 굉장히 튼튼하고 인쇄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것이 일본의 백마탑 다란이경과 달리 백만탑 다란이경은 그 위에 목판을 먹을 묻혀서 위에서 찍은 도장의 형태인데, 무구정강 다란이경은 목판을 밑에다 넣고 종이를 위에다 놓고 인출을 한 인쇄 형태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방강물 화엄경은 제가 여태까지 본 종이 중에 가장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저렇게 누렇게 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정말 눈부시게 하얀 종이었는데요. 자, 다란이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불국사에 저 다란이 그 석가탑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발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스님들이 지진이 났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탑신이 조금 돌아가 있었대요. 그래서 돌아가 있어서 이거는 여기만 지진이 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돌굴시에 움직인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그것을 탑신을 들어 올리다가 그때 소나무로 된 지렛대가 떨어져서 탑신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은 그 석가탑의 귀퉁이가 조금 깨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자, 이것이 발견 당시의 상황인데요. 저 사리함이 있고 사리함 안에 저렇게 깨진 상태로 벌레가 너무 많이 먹고 열화된 상태로 발견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될 당시에 너무 사고도 많았고 손상도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 처리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발견이 되고 나서 한참 수십 년 있은 다음에 1988년도에 다란이경을 보존 처리하였습니다. 다란이경, 이거는 사실 흑백 사진인데, 왜냐하면 그때 보존 처리할 당시에 칼라 사진을 못 찍었어요. 찍지 못하게 해서 못 찍었는데, 경전을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는 이렇게 벌레 먹고 막 깨진 부분, 이것 같은 경우는 벌레가 먹었으니까 토막토막 떨어져 있죠. 그런데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연결이 돼서 뒤는 완벽한 형태의 경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의 이 뒷부분을 보면 지금 만들었다 그래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섬유의 상태도 좋고 경전의 상태도 훌륭합니다. 다만 앞부분 같은 경우는 경화되고 벌레 먹고 그래서 바삭바삭 만지기만 하면 깨질 정도의 그 정도의 손상이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뒷부분의 섬유는 저렇게 튼튼합니다. 저 섬유는 지금 누구를 갖다 보여줘도 이것이 당시에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섬유이고, 앞에 부분은 지금 앞에 부분을 보존 처리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흙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섬유의 형태도 저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같은 시대에 만든 한 가지 유물이라도 이것이 공기에 노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손상 속도가 이렇게 틀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 집에서 책장에서 책을 햇볕이 드는 곳에 꽂아놨으면 굉장히 색깔도 퇴색이 되고 그리고 금방 다스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종이가 다 중성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손상 속도가 빠르지 않는데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그런 대량으로 만들어진 산성지로 만들어진 책 같은 경우는 바스러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했는가에 따라서 수명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책장도 햇볕이 비치는 곳에 놓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죠. 다음으로 백지묵서 대방강굴 하엄경. 이것도, 자, 지금 오른쪽 사진은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앞부분은 저렇게 토막토막 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떡같이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보존 처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백지묵서 화엄경과 그 무구정강 대다란의경을 같이 보존 처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유물이 중요한 거는 754년 당시인데 뒤에 종이를 어떻게 만들었다에 대한 기록이 있는 유일한 유물입니다. 당나무 뿌리에 향수를 뿌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경심에 사리를 일매를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처음에 경전 안에 사리를 어떻게 넣을까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축수가 떨어져 있었어요. 수정으로 된 축수가 이제 나무심에 붙어서 말려 있었는데 이것이 빠져서 그때 이제 보존실에 그 중앙박물관 보존실에 계셨던 선생님이 한번 현미경으로 보자 그래서 봤더니 나무축 안에 사리가 한과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과 유물이 일치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나원리 5층 석탑에서 나온 그 다란이경은 저런 형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거의 종이가 녹이 슬어서 금속함 안에 달라붙어 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저것을 분리하고 클리닝을 해서 보존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좀 사진이 거꾸로 돼 있는데
보시면은 먹이 번지지 않고 종이에 굉장히 잘 붙어 있어요. 글씨가 또렷해요. 그렇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이를 잘 두들겨서 도침했을 글씨를 썼을 경우에는 먹이 번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충석 화엄사에서 나온 것, 저것은 탑신의 윗부분을 파서 이러한 종이 덩어리를 이상하게 저것은 뭐 보자기로 쌌거나 그런 흔적이 없이 종이를 뚫뚫뚫뚫 말아서 그 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먼지를 털고 내부를 보니까 저렇게 안에 아직도 하얀 종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탑을 먹으로 도장으로 찍은 탑인이 찍혀 있는 그런 종이와 다란이가 써 있는 종이, 이것이 번갈아서 한 장씩 겹쳐서 말려 있는 형태였습니다. 보시면은 탑인이 진한 부분은 처음에 먹을 묻힌 것, 찍다가 먹이 부족해지면 다시 먹을 묻혀서 찍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조그만 탑인 하나를 가지고 도장처럼 쭉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각조각 난 것이 어떻게 배열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다란이경을 원문을 놓고 어느 정도 몇 행이 없어졌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조각을 그 행 위에다 놓고서는 배열한 다음에 보존처리를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종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당나무를 키우고 당나무를 베고 쪄서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건조해서 말리고 이것이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잿물에 삶아서 섬유를 채취하고 그런 다음에 초지하고 말려서 종이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당나무를 키우는 과정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찌느냐, 무엇으로 찌느냐, 그러니까 무엇으로 삶느냐,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서 이 나무 줄기를 벤 다음에 이거를 찌면은 나무 심과 줄기가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껍질을 말리는 그 우리가 인피섬유라고 하는데요. 이 인피섬유를 보면은 바깥층에는 까만 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흑피라 그러고 까만 껍질을 물에 불려서 벗겨내고 나면은 청피, 안에 파란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란 부분을 벗기고 나면은 백피, 하얀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백피 갖고 만든 종이겠죠. 근데 문제는 백피 갖고 하기 위해서는 종이의 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흑피, 청피를 다 버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종이의 단가가 많이 비싸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종이의 수율을 올리고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백피까지 안 가고 청피 단계에서 표백을 한다든지 그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종이의 섬유가 손상을 받아서 종이가 약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공정을 하고 근데 종이를 이제 삶을 때 실제로 콩대라든지 고추대를 태운 잿물로 알칼리를 만들어서 삶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20세기에 들어온 그 가성소다를 삶을 것인가에 따라서는 효과도 전혀 달라지게 되고 단가도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근데 가성소다를 삶을 경우에는 빨리 삶아지지만 섬유가 많이 손상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종이를 복원하면서 한지를 만들 때 잿물로 삶아 달라고 하는 것이 종이의 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이의 섬유 원료 역시 중국, 한국, 일본 다 틀립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종이를 발명할 당시에는 마섬유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낭에서 나온 유물을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마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후 좀 지나면은 거기 주변에 있던 인피섬유도 같이 사용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나무라든지 청단, 볏짚 같은 섬유 길이가 짧은 종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닭섬유가 주종을 이루겠죠. 근데 닭섬유나 뽕나무 같은 경우는 다 뽕나무 과에
섬유이기 때문에 섬유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많이 인쇄하게 되면서 종이가 부족하니까 볏짚 등을 섞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현재 유물 많이 남아있는 것이 마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남아있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북한 지역에 대한 유물에 대한 정보 내지는 그쪽 유물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마섬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물에는 그러한 유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수년 후에 통일이 돼서 그쪽의 유물을 조사하게 되면은 종이의 전파에 대한 루트를 조금 더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섬유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당나무는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길고 질기고 저희가 분석을 할 때 C염색액이란 염색으로 물들여서 보는데 그러면 붉은색을 그러니까 붉은 자줏빛을 띠게 되고 대나무 섬유 같은 경우는 파랗고 끝이 뾰족하고 이러한 섬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물에도 보면은 1474년에 예년미타 도량참법 같은 경우는 당나무에다가 볏짚을 섞은 오른쪽 섬유 사진을 보면 볏짚이 그 잘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속채로 들어있는 형태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섬유를 뜬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원료도 달랐지만 한국, 중국, 일본의 초지 방법도 즉 종이를 뜨는 방법도 틀립니다. 원료도 틀리고 종이를 뜨는 방법도 그리고 그 종이를 뜨는 발도 틀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발지라 그래서 나무틀 위에 대나무 발을 하나 올려놓고 종이를 뜨게 되는데 그렇게 뜨면은 종이의 섬유를 위에 올리면 물은 다 떨어져 내려가겠죠. 중국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물을 가둘 그 틀이 없기 때문에 섬유를 떠서 흘려보내면은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가는데 제일 오른쪽에 일본의 초지발 같은 경우는 나무 틀이 있고 대나무 발이 있고 나무 틀을 다시 놓기 때문에 물을 담그면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물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발을 흔들면서 종이의 두께를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기를 한국식과 중국식의 초지 방법은 완전 흐름뜨기, 그러니까 흘려서 물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하고 일본식은 물을 가두어서 흔들어서 버리는 반가둠 반흘림뜨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둠뜨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종이를 발명했을 때 어떤 발 안에 물을 가두어서 그냥 물을 밑에 흘러내리게 하는 그 다둠 채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밑에 빠지게 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둠뜨기의 형식은 그 751년에 사마르칸트를 통해서 서양 쪽으로 종이를 갈 때 그 방식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서양의 종이 뜨는 방법은 아직도 가둠뜨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록지의 형식, 손으로 뜨는 종이의 형식을 보면은 서양과 동양이 완벽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서양의 종이는 처음에 발명된 종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원료면에서도 중국에서 처음에 종이를 뜰 때 어망 같은 것을 잘라서 절구에 찧어서 그거를 부수어서 섬유를 한 반면에 이것이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어떤 그 닭섬유라든지 식물을 채취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이 서양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양에서는 입었던 옷을 그러니까 넝마주의들이 주워온 옷을 잘라서 삶아서 두들겨서 그대로 종이를 가둠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상의 초지 방식도 원료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게 되죠. 이것은 우리나라 종이의 20세기 종이의 그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다드헌터가 찍어준 페이퍼 메이킹에 있는 사진입니다. 거의 이 당시의 사진을 알 수 있는 종이 뜨는 형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진인데 저기 첫 번째 위에 사진에 서 있는 양복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다드헌터고요. 그 앞에 있는 이렇게 방아라고 절구가 섬유를 만드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닭섬유를 저기다 넣고
저거를 쭉 돌로 이제 갈면서 돌아가는 거죠. 이 방식이 아직도 내몽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왼쪽 밑에 사진은 두 사람이 개울가에서 종이를 뜨고 있는데, 큰 종이를 뜰 때는 혼자서 못 뜨고 발잡이가 있고 지장이 있어서 종이를 같이 뜨고, 종이를 뜬 다음에 이거를 쌓아서 쭉 말리죠. 말린 다음에 오른쪽 밑에 사진은 개울가에 돌 같은 거 위에 종이를 널어서 말리게 됩니다. 자, 종이를 널어서 말리게 되면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돼서 글씨를 쓰기 나쁘겠죠. 그래서 나온 방식이 도침인데요. 우리나라의 종이의 특징을 두 가지로 들자면, 하나는 우리나라 닭섬유의 장섬유인 것. 물론 일본의 섬유도, 일본의 닭지도 장섬유이고 뭐 태국의 닭지도 장섬유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섬유가 좋다, 우리나라 닭지가 좋다 하는 이유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서 닭섬유가 가지는 그 셀룰로즈의 함량이라든지 그 강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외발로 떴다. 저렇게 물을 가두어서 흔들어서 버리는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식을 외발뜨기. 그 다음에 이 외발뜨기 형식이 너무 종이는 좋지만 생산량이 나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종이 뜨는 사람을 모아다가 학교에서 종이 뜨는 방법을 개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식 종이를 뜨게 되면 그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본식의 쌍발뜨기라고 하는데, 쌍발뜨기 종이를 뜨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쌍발뜨기를, 그러니까 20세기 말까지 다들 쌍발뜨기를 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화재청에서 한지를 복원하고 우리나라 전통 한지 유물을 조사하고 그러면서 외발뜨기가 재현되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 이것이 도침입니다. 저 앞에서 아까 월성회자에서 백불추지, 두들기지 않은 하얀 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이를 뜬 다음에 두들기지 않으면은 백불추지고 두들기면은 도침지가 됩니다. 도침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기록도 있는데, 자, 위에 보시는 사진은, 작은 사진은 저렇게 두들겨서 할 수 있지만 큰 종이 같은 경우는 디딜방아를 이용을 해서, 요즘에는 디딜방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모터를 달아서 종이의 수분을 살짝 준 다음에 그것을 두들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섬유 간에 밀착을 해서 이렇게, 자, 도침하기 전에는 섬유 안에 굉장히 공국이 많죠. 그러다 도침하게 되면은 공국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분을 먹은 상태에서 압력을 주게 되면은 밀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 이것이 똑같은 종이에다 똑같은 먹으로 똑같은 사람이 글씨를 쓴 것인데, 먹의 발색도 도침한 것이 훨씬 좋고, 그리고 필획도 훨씬 또렷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침지가 강도도 강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조선의 종이의 특징을 갖게 되죠. 보시면은 저희가 도침하게 되면은 종이 안에 먹이 스며드는 것이 없이 일정하게 위에 타기 때문에 필획도 뚜렷하고 발색도 선명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두들긴 종이, 도침지의 예를 보면은, 이거는 일본 동대사가 소장하고 있는 화엄경입니다. 신라시대 유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더 확신하는 이유는 이 도침된 형태입니다. 섬유와 섬유가 서로 두들겨서 눌려져서 투명하게 되고 완전히 밀착하게 되고 먹이 전혀 번지지 않은 저 상태인데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 신라시대 우리나라 갖고 있는 백지묵서 화엄경, 그것도 똑같은 형태의 종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세기에 우리나라 사경지의 특징이 이거였겠구나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유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났는지, 지금도 우리가 이 종이를 재현해 보려고 해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도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선시대 문헌 기록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만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쌀가루를 풀어서 칠해서 표면 처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황촉규. 황촉규라는 거는 종이를 뜰 때 그 지통 안에 넣는 식물성 뿌리인데 이것이 이제 끈적끈적한 즙이 나와서 이 즙의 역할은 종이를 접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안에 그러니까 종이통 안에다 종이 섬유를 넣었을 때 금방 조금만 있으면 섬유가 무거우니까 가라앉게 되죠. 근데 이 황촉규 즙을 넣어주면은 물의 비중을 올리기 때문에 섬유가 골고루 오랫동안 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뜨기가 더 좋아지는데 이 황촉규의 뿌리는 날씨가 더우면은 그 접착력이 금방 약화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종이를 그 추울 때 떠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인데요. 이러할 때 사용되는 황촉규 뿌리즙을 종이의 표면에 뿌린 그 칠한 다음에 두들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종이를 두들겼고 어떤 종이를 두들겼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물을 보존 처리하기 전 아니면 혹시 유물을 조사할 때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조사를 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유물의 사전 조사는 보통 인문학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조사 그렇게 해서 상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과학적인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인문학적인 조사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본 기록이라든지 이 유물이 어떠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왔는지 이 유물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태 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손상이 됐고 아니면은 이것이 어떠한 종이로 만들어졌고 예를 들어서 종이가 두꺼운 종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얇은 종이가 있을 수도 있고 종이가 발이 굵을 수도 있고 이것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끼워 넣은 종이인지 아니면 한 시대에 만들어졌어도 여러 곳에 종이를 갖다 썼는지 이러한 것 등등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섬유를 물론 종이의 형태를 종이에 가진 물리적인 물성도 조사를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섬유가 어떤 섬유로 쓰여졌는지 어떤 상태인지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거는 닭섬유라도 어떠한 시기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닭섬유를 굉장히 짧게 잘라서 종이를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가 불투명해지고 또 조선시대 어떤 문서는 종이를 재활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썼던 종이를 다시 두들겨서 썼기 때문에 간혹 고문서를 보면은 옛날 풀어지지 않은 종이 섬유가 조각제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그 종이의 내용 파악 아니면 그 종이의 역사적인 배경 파악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존 처리를 할 때 이것을 없어진 부분을 메우기 위한 종이를 재현하는데 기초 데이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섬유를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종이에서 정말 물을 묻혀서 핀셋에서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의 섬유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시험 세객을 넣은 다음에 그 섬유를 잘 풀어지게 되면은 섬유의 형태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섬유를 분산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현미경에다가 팔레트를 넣고 그리고 관찰을 해서 저것이 섬유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색깔 그리고 길이를 보고 섬유가 어떤 것인지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얻은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처럼 닭에다가 볏짚을 섞었다. 그리고 우리가 물성 조사를 할 때 대나무 종이가 있으면 3cm 안에 발이 어느 정도 굵기의 발을 갖고 종이를 떴는지 두께는 어떤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량이라는 거는 종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평량은 1m, 1m 안에 섬유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것을 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께와 비례를 하면은 이거를 도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무게인데 두께가 얇은 것과 두께가 두꺼운 것을 보면 두께가 두꺼운 것은 도침을 하지 않은 것이고 두께가 얇은 것은 도침을 해서 그만큼 밀도를 높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종이를 제작할 때 밀도가 높게 도침이 되면은 인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문서지는 도침을 거의 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과학적 조사는 우리가 XRF라는 기계를 갖고 이 안료의 성분이 무엇인지, 특히 이것은 인장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의 채색 재료, 즉 또 한 가지는 의궤에 있는 도설에 있는 채색 같은 걸 볼 때 이런 기계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문화재 보존 처리의 중요한 목적은 손상 원인을 제거해서 보존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원효능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보존 처리의 기대 효과로는 이러한 그러니까 원형 복원,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보존 처리로 개입을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 수술해서 칼을 대는 것보다 칼 대지 않고 어떻게 나아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것처럼 보존 처리라는 거는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개입을 덜 하면 좋고 개입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존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둬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면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겠죠. 환경을 대비하고 그리고 전시 횟수를 줄이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할 수 없이 보존 처리를 해야 된다면 이것을 두면 둘수록 손상이 진행이 된다면 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분명히 철저한 고증이라든지 통해서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안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벌레가 먹어서 반쯤 다 없어졌어도 그냥 둬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환경만 좋으면. 하지만 이것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너덜너덜해서 전시를 할 수가 없다. 이러면은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글씨가 없어진 것을 글씨를 쓴다든지 과거에는 이러한 보존 처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월인속보 같은 거 없는 경우에 옛날에 보존 처리하신 것들 보면은 없는 부분을 다 글씨를 썼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서 썼지 할 정도로 그렇게 보존 처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감쪽같이 하는 거가 이상적인 보존 처리였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보존 처리도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원형 그대로를 보여준다. 원형이 남아있는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단 원형이 있고 손상 부분이 너무 심해서 원형을 보는데 그 지장이 된다 할 때는 이 손상 부분을 손상이 눈에 띄지 않게 가려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볼 때 그 손상 부분이 펼쳤다 놨다 할 때 그 부분이 더 물리적인 손상이 온다 할 때는 여기에 개입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손상에는 여러 가지 손상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벌레가 먹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건 굉장히 많은 건데 스테플러로 문중에서 이제 문서가 많은 스테플러로 찍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게 습기를 타면서 철이 녹이 나서 이 녹 먹은 데가 구멍이 뽕 뚫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잘 보관을 못 하신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막 구겨진 채로 보관이 되고 오염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오염 중에서도 뭐 잉크로 된 오염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거가 결실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잉크로 이렇게 옛날에 수성펜으로 많이 쓰셨어요. 심지어는 문화재 지정하실 때 견출지를 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수성 잉크로 써갖고 그것이 번지는 경우도 그러니까 2차적인 손상을 발생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손상이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데 이 종이는 닭종이가 아니에요. 단섬유의 중국지인데 이러한 손상은 이렇게 그러니까 양지로 만들어진 책이 손상되는 것처럼 책이 부서지는 종이가 열화되게 됩니다. 표지 같은 경우는 자꾸 만지니까 저렇게 손상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오래 쓰다 보면은 너덜너덜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오염은 이게 뚫뚫뚫뚫 말아놓은 상태에서
얼룩이 지게 되면은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는 오염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사천왕상 안에 있던 불복장인데 오염도 가고 빗물도 들어가고 그리고 쥐가 먹고 벌레도 먹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단으로 된 두루마리였는데 말았다 폈다 말았다 폈다 하면서 물리적으로 약해지고 끊어지고 얼룩이 가고, 또 한 가지는 곰팡이입니다. 위에 이제 이렇게 먹은 거는 쥐가 먹었겠죠. 쥐가 먹은 다음에 다시 습기가 가고, 그러니까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은사경인 경우에는 환경이 나빠지면은 우리가 은수조가 까맣게 변하는 것처럼 은색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입니다. 밀랍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밀랍이 오래되면서 백화현상이라든지 경화가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거 역시 쥐도 먹고 아마 이렇게 쥐가 오줌을 쌌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현상이 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유물들은 그냥 둘 수 없겠죠. 전시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점점 종이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얼룩을 제거하고 볼 수 있게 만드는 보존 처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표구사가 배접을 했는데 책 종이는 하얀색이 놀아서 갈변된 건데 노란색으로 배접을 했어요. 그래서 책이 앞에서 보면 노란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접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보존 처리가 되겠고, 또 하나는 책의 두께보다 훨씬 더 두꺼운 배접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접을 했기 때문에 책이 두꺼워지고, 책이 두꺼워지면은 한 권으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책을 분책을 해서 한 권의 책을 두 책, 세 책으로 분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종이에 대한 색깔도 왜곡시켰지만 책의 형태도 한 권짜리 책을 두 책, 세 책으로 분책하는 그런 굉장한 형태적인 왜곡도 시켰죠. 그래서 요즘은 보존 처리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다 다시 제거를 하고 복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속에서 발견된, 사적지에서 발견된 건데, 그 선원지 발굴할 때, 선원사지 발굴할 때 출토됐어요. 경전이 같이 타면서 흙 속에서 덩어리 발견이 된 것인데, 이것 역시 이 덩어리 속에서 어떤 경전이 있을지 모르니까 낱장으로 하나씩 분리를 하게 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떤 챔버를 만들었어요. 습도를 조절을 해서 종이가 어느 정도, 종이는 그 셀룰로즈가 물속에서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습기를 다시 주게 되면은 분리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습도가 높은 공간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렇게 낱낱이 분리를 해서 경전이 조각조각 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글씨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할 때, 자, 같은 몇백년야경이라도 책에 따라서 종이가 다른 종이가 사용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른 종이의 섬유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조사를 할 때 어떤 곰팡이인지, 있는 곰팡이를 털어서 어떤 정도의 곰팡이인지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곰팡이들은 저희가 보존 처리를 하면서 훈증이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곰팡이를 죽이는 그런 살균을 합니다. 자, 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지금 이것의 산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글씨가, 그러니까 그 유물이 많이 손상된 부분과 정상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그 측정을 해서 종이가 얼만큼 노랗게 됐는지 등을 조사 데이터로 남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보존 처리를 한 다음에 보존 처리한 후와 비교해서 산성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우리의 목표는 6.5에서 7, 그러니까 7 정도까지 갖고 가는 게 목표인데, 대부분 그 한지 닭종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성도가 나쁘지 않은데 간혹 저렇게 5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염이 심할 경우에 그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떠한 종이발로 띄었는지 종이발을 밑에서 라이트를 비추어서 그거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섬유를 어떻게 잘 분포시켜서 떴는지, 저거 같은 경우는 섬유가 잘 고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이를 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고르지 않은 섬유의 분포를 가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존 처리를 하면서 옛날 표지를 그냥 쓰고 새로운 표지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은 옛날 표지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심한 경우에는 옛날 표지가 오래돼서 낡았으니까 버리고 새로운 표지를 붙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경우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책을 해체를 했더니 저렇게 생겼어요. 책을 나중에 그러니까 재책을 해서 책을 재단하면서 비스듬히 저거를 저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크기라든지 어떤 두께 이런 걸 조사를 할 때 책이 어떻게 잘라져 있는지 각의 장소의 두께는 어떤지라는 거를 조사하는 기초 데이터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보존 처리 과정은 그러니까 간편하게 표로 설명하자면 처리 전 상태 조사, 보존 처리, 그 다음에 보관 이렇게 됩니다. 조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차도 재고, pH도 재고, 뭐 두께도 재고 이러한 간단한 기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도 학부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책 같은 경우는 해체를 하게 되고 낱장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클리닝인데 클리닝이라는 거는 종류가 건식 클리닝과 습식 클리닝. 우선 먼지가 있는 것을 붓으로 가볍게 털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위에 지우개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붓으로 털어준다든지 해서 표면의 오염을 없애는데 자 오른쪽 밑에 두 사진을 보면은 저 유물은 전시를 너무나 오랫동안 했습니다. 전시 케이스 안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우개 클리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하얗게 됐어요. 일부러 저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만 지우개 클리닝을 했는데 저 지우개 클리닝은 또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기공이 많은 도침되지 않은 종이라든지 우리나라 한서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게 되면은 기공 사이에 지우개 파우더가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서라든지 이런 것에는 지우개 파우더의 클리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건식 클리닝에는 붓으로 터는 방법 그리고 지우개 파우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어떠한 유물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거는 보존 처리하는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습식 클리닝인데 습식 클리닝이라는 거는 이것을 물속에 넣어서 수용성으로 제거될 수 있는 오염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스프레이를 뿌려서 오염을 밑에 흡수지에 빨아내는 경우 있고 이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잉크 테스트를 해서 수용성으로 번지나 안 번지나 인장 같은 경우가 번지나 안 번지나 인장 같은 경우도 전통시대의 인장은 번지지 않기 때문에 습식 클리닝을 해도 되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찍어진 인장 같은 경우는 번지는 인장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습식 클리닝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으니까 결손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로 매울 종이를 만들고 염색을 하고 염색하는 염료는 식물성 천연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우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른 상태에서 하나씩 그 결손 부분을 그려서 메우는 방법과 습식으로 메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건식으로 메우는 방법이 훨씬 더 그러니까 꼼꼼한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손으로 메우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기계적으로 메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리프캐스팅 방법이라 그래서 똑같은 섬유를 그 없어진 부분에 흘려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단편적으로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밑에서 석션을 그러니까 청소기 같은 그런 석션으로 모터로 빨아들이면서 없는 부분만 같은 섬유를 저 구멍에 흘려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왼쪽 밑에처럼 저렇게 두께라든지 섬유의 상태가 똑같은 종이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방법인데, 이 리프캐스팅은 양서에서 서양에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단섬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한서인 경우에는 한서가 기공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물 원본 종이에도 이 섬유가 흘러내려서 막히기 때문에 정말 이 방법이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되죠. 시간상으로는 많이 절약이 되지만 위험이 많이 따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 방법은 손으로 하나씩 리프캐스팅 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건조를 해서 책을 다시 꾸민다거나 문서를 한다거나 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보관을 하게 될 때는 자, 오동상자에 넣어서 보자기에 싸서,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일괄유물이었어요. 복장 속에서 나온 일괄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장에 같이 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문서의 보존에 대해서 보존 처리 방법 보여드렸는데요. 거듭 주장하는 것은, 자, 보존을 왜 하는가? 왜 하고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대상물의, 보존하는 대상물의 배경이라든지 재료적 특성을 완벽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악은 물론 보존 처리에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연구자들한테도 제공이 돼서 연구자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보존 처리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고요. 그리고 보존 처리 방법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왜 선택하는가에 대한 것이 있었고 꼭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그 선택지 안에서 선택할 때는 또 한 가지, 이 옛날 재료를 복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전통 방식과 재료와 기술을 복원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보존 처리 후에 어떻게 보관될 것인지, 이 보관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보존 처리를 해줬다 하더라도 보관 방법이 나쁘면은, 보존 처리 장소가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보존 처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존 처리하기 전에 회의할 때 이 유물이 어디에 보관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존 처리 장소가 안 좋다면 보존 상자를 더 완벽하게 몇 중으로 해서 그곳에 가도 안에 있는 유물이 손상이 없게 해줘야 되고, 아니면 박물관 같이 좋은 환경에 그 항온항습이 되고 컨트롤이 잘 되는 곳이라면은 조금 보존 상자를 가볍게 해줘도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은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남아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보존 처리하는 사람과 소장자와 그리고 학자 세 사람이 같이 하는 이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머리를 모아서 해야 하는 그러한 분야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